네, 총재님. 네. 네, 한국은행 국감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독립성인데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가 바뀌어서 독립성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뭐 저는 뭐 한국은행 총재뿐만 아니라 여러 금통위원들도 그렇고 뭐 두루두루 다 만나면 좋겠다. 만나서 의견 청취해서 어쨌든 소신껏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소신껏 결정해 오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는 이제 독립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책임성이다. 네. 아무리 소신껏 결정하고 독립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은행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네. 그 결과를 냈는가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은행법 그 제1조 목적 2항에 뭐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조항인데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 네. 이게 12년도에 개정된 겁니다. 네. 이 금융안정은 뭐에 유의하라는 뜻입니까? 금융안정. 네. 금융안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어느 정의를 내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아니죠. 예? 금융안정은 자산가격 안정인데 예?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뭐 NDFC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 파생상품도 있겠지만은 네. 이 금융안정 조항이 추가된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네. 금융위기 이후에 다른 나라도 다 논의가 됐던 거고 네. 우리나라는 거기서 유의라는 말로 타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 시대 배경으로 보면 부동산 거품 생기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 안 하시나요? 제가 한국은행에서 여러 판단을 하고 발언을 하실 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이거예요. 금융 안정에 우리나라 지금 금융시장을 놓고 볼 때 금융 안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아닌가요? 저희들이 금융안정에서 부동산 가격은 통화정책하고의 어떤 연결시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계부채를 주로 가계부채가 부동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요. 뭐 관련이 많이 있죠. 이게 있지만. 금융시장 그러니까 직접 그 자산 가격을 안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연계된 증권이나 가격 폭락이나 이게 다 관련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것을 애써 부정하고 그 지점을 이렇게 피해가는 것이 나는 한국은행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일본판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14, 15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고 통화량을 증가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뭐 6차례 금리를 이제 총재님 오신 다음에 5번. 다섯 번째 네. 초저금리로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제가 숫자는 들지 않겠습니다. 지금 본원 통화가 엄청 늘었어요. 네, 그렇게 통화량이 늘고 금리 인하가 돼서 투자와 생산과 고용이 늘었다는 증거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때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는 데는 분명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결국은 아까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빚내서 집 사라. 결국은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면서 부동산 주도 경제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자산가도 지금 사실은 상승하고 그동안에 통화량 증가하고 금리 인하해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다 들어갔고 그래서 부동산 부동산 가격 올린 거 말고 무엇을 한 게 있나 한국은행에서 저는 그런 이제 판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용도 2017년 뭐 7월이 가장 높은 그런 고용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 33만 중에 절반 이상 17만이 다 부동산 그다음에 건설 경기 분야예요. 거기에 아주 일시적인 구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보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리 뭐 금융정책과 상관없다. 수급 불균형이나 또 일부 지역의 어떤 재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전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금리 정책은 분명히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지요. 주는데 네. 금리만이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고. 아니 금리만이 아니라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사실상 그 추이를 보면 저희들이 7월 달부터 급증했습니다. 근데 총재님,
외환위기 이전에는요,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집 사는 사람만, 자기 집 사는 사람만 빌려갔어요. 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 집값이 금융시장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어요. 말하자면 금융 위에 집값이 얹혀 있습니다, 지금. 네. 그걸 왜 부정하십니까? 지금 공급정책 이야기하는데, 공급정책 지금 발표해봐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아니,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거? 금리 정책이 금융의 집값이 얹혀 있다는 건 인정하세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제가 분명한 사실이라고 그 영향을 말씀드려요. 가장 많이 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네, 가장 많이 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견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집값, 제가 그 엊그저께도 이야기할 때, 지금 정부의 그러니까 주택 가격 안정 대책의 개념도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세금 가지고 집값 잡을 수 있나? 저는 없다고 봐요.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니까 조세 정의와 과세 형평성의 위치에 갖다 놓으란 말이에요. 공급정책은 누구에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급정책 발표해봐요. 5, 6년 있다가 집 지어지는데, 그거는 주거 복지 정책에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한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금융정책이라고 봐요, 저는. 지금 1119조가 유동자금이 돌아다니는데, 예? 부동산 투기 잡지 않고 어떻게 건전한 투자, 생산, 고용이 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에 제가 뭐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럼 뭡니까 그러면은? 아니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을 금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이 말씀드리는데요. 설사 여러 다른 이유에서 말하자면 본원통화 증가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설사 이거는 별개로 이것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권한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어요. 그게 한국은행법 28조에 17, 18, 19조입니다. 네. 그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17, 18, 19조는 거의 지금 사문화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종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다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금리도 인하하고 본원통화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저는 이견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이 진짜 건전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 부동산 쪽으로 흘러간 걸 막을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었는데 그걸 왜 행사를 안 하셨어요? 자, 그 수단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 수단 중에 보면 예를 들면 담보의 제한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미 금융위에서 근거 법률에 의해서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LTV라든가 하는 조항은 저희들이 만약에 그 위에 더 할 수 있다면 바로 대출 총량제를 하는 겁니다. 극심한 통화 팽창기에 통화 총량을 근데 거기 보면 조건이 극심한 통화 팽창 일단 추가 질의하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편제할 수 있는 데가 금융위하고 한국은행인데 금융위는 신용만 계속 내왔고 한국은행은 아예 조선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엄청나게 흘러들고 돈은 당연히 수익이 높은 대로 투자하게 마련인데. 예, 그렇습니다. 같은 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득이 있는. 좀 정리해 주시죠. 왜 그게 투자나 고용 쪽으로 가냔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한국은행의 어떤 기본 업무, 그러니까 기본 임무 거시경제 관리나 또 두 번째 목표인 금융 안정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키를 외면하고 방치해왔다.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총재님. 뭐 많은 의원님들께서 뭐 금리를 뭐 0.5로 올리고 안 올리고 또 어떤 부동산이나 이렇게 작은 문제 가지고 큰 얘기를 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하는 게 중심 임무신데 이 거시경제 지표가 거시경제 지표 관리의 아킬레스건이 부동산 문제라고 봐요. 현재 우리 상황에.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투자나 생산이나 고용이
네. 정상 늘어나기 어렵다. 그런 판단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여쭤볼 텐데 아까 금리와 부동산을 직접 연결하니까 총재께서 좀 애매하게 답을 하셨는데 금리 인상이 부동산과 밀접한 가계부채 확대에 큰 기여를 한 건 사실이죠. 네, 그 분명히 한 요인이 됐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많은 분들이 고용 악화에 가장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생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저희들이 생산성을 향상을 제가 말씀한 거는 앞으로 우리 성장 잠재를 높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할 때 생산성 향상. 생산성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생산성 향상을 하려면 투자가 확대가 돼야 되는데 물론입니다. 이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유동성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계속 저금리로 하고 지금 본원통화가 급격하게 확대됐는데 그 지금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면 그게 맞는 정책인데 제가 보기에는 돈이 없어서 투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돈은 넘쳐나는데 대기업은 대출도 안 하잖아요. 자기네들 산업유보금 많고 또 회사채 발행하고 하니까 주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대출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투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잉 유동성이 생산적인 투자로 가는 게 아니고 부동산 쪽으로 다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또는 그것만 노리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부동산 투자로 얻는 그런 투기적인 수익을 차단해야 오히려 생산적 부분에 투자도 되고 생산성도 향상되고 고용도 늘어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맞습니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고. 근데 부동산 그걸 상승하기 위해서 사실상 예를 들면 돈의 공급을 막는다든가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긴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것이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경기를 갖다가 아니 그게 적절한 재택이 아니게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이 통화신용정책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시경제를 보고 저희들이 금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시경제가요. 거시경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거시경제가 미약하니까 살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풀면은 그 돈이 사실상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들어가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통화정책의 영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설사 저는 뭐 견해가 다르지만 설사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다. 그것도 뭐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게 이제 미스매치라고 보지만 그것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한국은행법 28조에 있는데 그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그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저희들이 발동을 안 했습니다. 왜 발동을 안 하셨죠? 28조에 있는 것 중에 한국은행의 목적의 2조에 금융 안정을 추가할 때 그 핵심적인 취지가 이 28조하고 연결이 되는데 28조 완전히 사문화시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28조에 나와 있는 조치 중에 일정 부분은 지금 금융위가 또 자기 근거에 의해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융위가요. 금융위가 하고 있는데 똑같은 수단을 다시 중첩해서 한다는 게 그거는 총재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금융위가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부동산 불쏘시개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하면 한국은행이 강력한 자기 수단을 발동을 해야죠. 아까 총량 규제 말씀하셨는데 담보의 종류도 제한할 수 있고 제가 보니까 다주택자 주택 담보도 금지할 수 있고 은행별 담보대출 최소 한도도 제한할 수 있고 대출 사전 승인 제도도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한국은행이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할 때 이것이 부동산 투기나 이런 데로 빠지지 않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 권한을 완전히 사문화하면서 오히려 돈을 푸는 대로 말하자면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가계대출 확대하고 이것이 그냥 부동산으로 쭉쭉쭉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쏘시개 역할을 계속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 예, 그리고 그렇게. 이것이 단지 뭐 어떤 부동산 한 분야가 아니고 지금 부동산 투기를 잡지 않고 생산적 분야의 투자, 생산, 고용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네. 대한민국 경제가. 네, 이제 말씀해주세요. 예, 그것이 그 하는법에 그런 권한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인데, 네, 일단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거시건전성 정책은 저들이 어떻든 가서 각 부처가 고유의 책무와 기능이 있는데 거시건전성이 일단 모든 주된 수단과 기능은 일단 금융위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네. 한국은행이 해야 될 책무로 돼 있는데 왜 자꾸만 금융위원회를 이야기해서 금융위원회가 잘못한 거는 금융위원회 가서 저희가 따질 거고요.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물가가 높아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 집값 때문에 다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은행에서 그러면 국민경제를 위해서 뭘 어떤 방향으로 헌신하는 거냐 말이죠. 제 말은. 예, 우리 거시경제 집회에 바로 직접 예, 질문 정리해 주세요, 전혀. 네. 그렇죠? 네, 그 야, 제가 한 이건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한국은행의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뭐 독립성이니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한국은행 목적 2조로 추가한 그 금융 안정, 말하자면 자산 관리 이 부분, 이 책무에 대해서 완전히 의도적이든 아니면 뭐 미필적 고이든 도외시 해왔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문제이십니다. 네, 듣고 말씀 듣고 네, 일단 고민해 보시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을 좀 재차 확인하겠는데요. 아까 뭐 결국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그 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인데 금융위원회하고 한국은행하고 그 금융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대처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사실상 저희 그 평가를 좀 제가 좀 유보적인 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린 그런데 그 저희들이 그 금융위 대책하고 할 적에 사실상 저희들도 협의를 거칩니다. 이렇게 저들 와서 의견도 개진하고 하는데 금융위에서도 아마 또 여러 가지 또 그쪽 나름대로의 또 그 한계 고민 또 부작용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조심스럽게 하는 게 안 하거나 거꾸로 같지 않습니까? 급하니까 이제 빚내서 집 사라. 2014년 말씀. 아니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 때문에 이제 조치가 있었던 것이고, 저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돈이 너무 많이 깔려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돈이. 그러니까 투자가 돈이 없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돈이 많이 깔려 있으니까 이 돈들이 작은 불씨에도 확확 튕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가격 폭등에 한국은행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깔려 있고 이 돈이 생산적인 분야로 가지 않죠. 왜냐하면 뭐 1년에 몇 억씩 투기적 이익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돌다가 작은 불씨 하나만 있어도 확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점을 문제를 삼는 건데 문제는 금융위도 신용만 하고 안 하고 또는 거꾸로 뭐 DTI나 LTV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지금 금융위 핑계대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에 대해서 일체 행사를 안 했는데 이게 취임 초에 우리 총재님 취임 초에 본원 통화가 99조가 올 8월에 지금 170조, 올해 73%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계부채는 44%가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숫자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푸셨다고 했는데 저는 뭐 그래서 과연 투자 생산 고용이 얼마나 효과를 미쳤는가도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보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했다. 이게 오늘 제가 지적하는 핵심 문제예요. 네, 잘 이거는 취지는 제가 요즘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그 경제 상황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 지금 뭐 저성장이 뉴노멀 시대라고 이야기도 하고 신자유주의 광풍도 지금 지나갔고 또 우리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또 여러 구조 전환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과거 낡은 패러다임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 산업 부문에 그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금융이. 근데 지금은 뭐 일반 시민이나 노동자들에게 금융을 공급하는 기능으로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주도하던 시절은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뭐 투자를 위해서 기업들 투자와 생산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금리로 간다, 돈 푼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돈이 풀려서 어디에 지금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를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점에서 제가 단지 어떤 한국은행하고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유동성 자체가 지금 전부 부동산에 몰려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하는 아킬레스건이 돼 있다는 것이고 이거 잡지 못하면은 암만 돈 풀어도 생산적인 부문으로 안 간다는 거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금통위 위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치권에 휘둘리는 독립성이 아니라 금통위가 과연 국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독립성을 갖고 있냐, 어떤 특정 이해를 과다 대표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단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그런 금통위원 구성이 있는데 다른 나라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왜 대한민국의 금통위만 이렇게 추천하죠?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그 금통위원 제도 처음에 한법 발제에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그 처음에 법 태동할 때부터.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추천 기관을 두면은 마치 그 추천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되니까 그 인식도 안 좋고 다른 나라 전례도 없으니까 추천 기관 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통위원 여러 가지 어떤 그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추천 기관을 없애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권의 외압에 의한 독립성 훼손이 아니라 현재 금통위 구성이 과연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성인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추천기관, 법에 의해서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금통위원이 됐습니다만 지금 금통위원들이 자기를 추천한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좀 정리해 주시죠. 한번 뭐 그 점은 또 법률 개정으로 또 여야 의원들의 합의를 거쳐서 한번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